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6번째 강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무신란과 불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신란이라고 부르는 군부에 의한 쿠데타는 고려의 의종이라고 하는 임금 때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참 그 의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고려사를 보면은 별로 그렇게 출중하거나 또는 영민한 임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불교관도 기복적이고 또 정치에 있어서도 너무도 무반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문반만을 중시하는 이런 편향적인 정책을 펴므로 말미암아 많은 무신들의 반발을 사고 이런 일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또 이 의종이라고 하는 임금 때에 불교를 비방하는 상소가 가장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고려사를 쭉 살펴봤을 때 의종 임금 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불교에 대한 비난, 그리고 불교를 이제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주기 바랐다라고 하는 이런 논소가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 것을 보면은, 의종은 뭐 불교계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의종 자체도 간접적인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무신란이 일어나게 된 발단은 정중부에 의해서 주도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고려사에 보면은 이제 왕이 매일 아침 하는 그 조례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반하고 무반을 이제 같이 놓고 조례를 하는데, 얼마나 이제 이 무반을 업수히 여겼느냐 하면은, 한참 이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의종의 어린 아들이 거기 와서 막 이제 돌아다니고, 또는 이제 문무백관들의 무릎에 앉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아이가 돌아다니는데, 태자니까 뭐 누가 어쩔 수는 없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놔두고 보는데, 이 어린 태자가 정중부의 앞에 서서 이제 그 부싯돌 같은 거를 가지고 정중부 장군의 하얀 수염에다가 불을 붙여버려요. 그러니까 정중부가 참 얼마나 당황합니까? 그 여러 임금 앞인데 거기에서 당황해서 이걸 끌라고 하지만은 이제 잘 꺼지지도 않고, 그래서 뭐 굉장히 그 조례회가 아주 난장판이 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이 의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문반에 있는 여러 대신들한테 무슨 제목을 내렸느냐 하면, 정중부의 수염에 불이 타서 정중부가 난처해하는 이 모습을 오늘 시의 주제로 삼아서 시로 쓰도록 하자, 이제 이런 걸 내리니까 참 무신들 전부가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 정중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정중부가 이제 의종을 시해하는 아주 끔찍한 사고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중부는 왕을 죽였기 때문에 완전히 고려 조정의 실권을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정중부는 상당히 성질도 급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정치적인 기질도 갖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고려사에는 포악한 인물로 그려져 있는데, 이 정중부의 집권은 1년을 채 가지 못해서 다시 다른 장수에게 넘어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의방, 이의민, 이 두 분이 친형제였습니다. 이 친형제가 이제 집권을 하고 정중부를 거세하게 되는데, 이 이의방, 이의민도 결국은 형제끼리의 권력 다툼이 벌어져서 군부의 힘을 약화시키게 되고, 끝내는
최충헌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무신 정권은 그 최충헌의 아들 손자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친 무신 집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제 이것이 무신난이 일어나게 된 하나의 배경이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과연 최충헌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또 아무리 좋은 정치를 펼쳤다고 하더라도 3대 세습이 가능하다는 것은 이거 조금 우리가 물음표를 달아야 될 문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최충헌의 3대 세습과 더불어서 또 하나 우리가 의문부호를 붙여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정중부의 난 이후에 최충헌의 집권에 이르기까지 당시 고려를 정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승단에서는, 고려의 승단에서는 이 무신의 정권 등장 자체를 반대했어요. 이건 잘못된 일이다. 아무리 임금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폐위시킬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죽인다는 건 이거는 너무 잔혹한 일이다. 그리고 군인들이 지금 몇십 년 동안 했던 정치 행태를 보아라. 이게 옛날보다 나아진 게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못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일고, 그래서 교종을 비롯한 모든 종파, 불교 종파에서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최충헌이 집권했던 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최충헌은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국교가 불교였던 나라에서 그 국교의 여러 스님들이 반대를 하는데 과연 그 정권이 유지될 수 있겠는가? 이거는 퀘스천 마크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최충헌으로서는 특단의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그 당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승가에서 이렇게 최충헌의 무신 정권을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최충헌이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자 드디어 스님들이 최충헌 암살을 모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충헌이 아무리 이제 그 권력을 다 장악했다고 하지만은 매달 초하루나 매달 보름에는 반드시 절에 가서 법회를 치러야 하고, 또 반드시 절에서 하는 인왕백고장 도례와 같은 데에는 참여해서 불법을 들어야 되는 게 고려의 하나의 관습이고 고려의 예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언제 어느 날 최충헌이 어느 절에 간다라고 하는 정보를 입수하고 그 절에 최충헌이 앉아있는 자리의 바로 뒤에 병풍을 치게 하고 거기에다가 궁사들, 아주 활을 잘 쏘는 궁사들, 그리고 칼을 잘 쓰는 사람들,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충헌이 입장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모의하는 거사 일 가운데에서 몇몇 사람이 최충헌에게 미리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 최충헌에게 고변을 합니다. 이게 이러이러한 음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충헌이 그것을 사전에 탐지하고 군사를 미리 보내서 자기의 행차가 절에 도착하기 전에 과연 그 자신이 앉을 자리 뒤를 뒤져본 즉 그곳에 무장한 군인들이 많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고 그들을 고문을 하고 그분들에게 이제 그 배후를 물은 즉 어느 절에 누구 어느 절에 누구에서 스님들의 이름을 속속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충헌이 매우 분개해서 영모에 가당한 스님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내가 불교 신자지만은 이런 불교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스님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들이고 또 스님들을 이제 그 굉장히 고난에 이제 그 파묻히게 하는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되니까
교종 스님들이 단합해서 승군을 조직해서 최충헌에게 대항을 합니다. 그래서 최충헌의 관군과 스님들의 승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걸 제가 왜 전쟁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고려사에 나오는 정난한 기록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고려사에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개성의 대궐 밖에서 관군과 승군이 처절한 대결을 벌였는데, 이때 양군의 죽은 시신이 산처럼 높았고, 이분들이 죽은 사람들이 뿌린 그 핏줄기가 예성강을 붉게 변질시켰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어떤 국지전이 아니라 대규모의 정규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엄청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최충헌은 더욱더 곤란한 입장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승군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승군들을 탄압하는 그런 군주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때 최충헌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당시의 모든 불교 세력은 교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종이 모든 불교의 교세를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 교종들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또 교종들에게 도외시 되었던 선종 사찰들을 지원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종은 교종에 의해서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가 최충헌의 지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많은 힘을 회복하게 되고 또 경제적인 자립도 이룩하게 되는 이런 동시에 일거양득을 이룩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이런 점을 놓고 보면은 이 선종과 교종의 갈등이 얼마나 심했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것은 제가 이미 보조국사 진울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분이 정해결사를 도모하면서 그분의 정해결사문 속에 나오는 문장 속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불교는 화합을 이상으로 삼는 종교인데 요즘의 선종과 교종이 다투는 것을 보면 마치 물과 불처럼 서로 증오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으니 이건 부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다. 이런 언급이 나오니까 그럴 정도로 선종과 교종이 반목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선종을 지원하는 최충헌에게 피해를 입은 교종은 당연히 최충헌도 원망하지만은 동시에 선종의 스님들을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일불제자로서 우리는 목숨을 바치고 전쟁하고 최충헌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당신은 그 최충헌의 지원을 받아서 절을 짓고 그분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훌륭한 불교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건 불자로서 있을 수 없는 행동 아니냐라고 비난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선종인들 할 말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한 식구라고? 우리가 한 식구인데 당신들 득세했던 지난 500년 동안 그렇게 우리를 깔보고 우리가 하도 형편이 어려워서 조금만 도와달라고 했을 때 당신들은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당신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 그런 거 모른다. 이렇게 우리를 나무라고 우리를 괴롭혔으면서 이제 와서 일불제자다? 이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항변을 하니까 여기서 정말 선종과 교종은 다시는 넘을 수 없는 강을 넘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충헌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스님들을 죽이고 이게 합당한 일입니까? 라고 항변하면 나 보세요. 나 교종은 지원 안 했지만 선종을 얼마나 지원을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선종사찰 몇십 개를 부흥을 시켰고, 내가 그쪽에 물품을 보낸 것만 해도 헤일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데 나보고 불교 박해를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런 틀린 말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신난이 빚은 불교에 대한 정치의 압력,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불교가 양분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을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최충헌의 정권 말기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최후, 최이, 이런 그 3대 세습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몽고의 병난이 있게 되니까 이때에 최씨의 그 무신 정부는 고려의 고종을 압박을 해서 강화도로 파천을 하지 않습니까? 이 점은 저희가 참 좀 더 깊숙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예요. 표면적인 명분은 뭐냐 하면은 몽고군이 육지에서 벌이는 전투, 특히 기마전에는 굉장히 강점이 있지만 물에 약하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나라이기 때문에 이 무태서의 전쟁을 피하고 물로 피신해서 전쟁을 계속한다고 했을 때에는 몽골을 이길 수도 있다. 이것을 내세워서 정부가 파천한 것인데, 그 말은 일면에는 맞는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해전에는 아주 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미 왕하고 몇몇 신하들만 고종을 옹위하고 이제 그 강화도로 파천을 갔지만은 우리 국토는 전부 몽고군에게 유린당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물론 아직까지도 고려가 항복을 한 건 아닙니다. 몽고에 항복을 하지 않고 항전은 했는데, 이 항전이라는 것이 참 미미했죠. 우리가 이제 몽고군과 항전했던 고려군의 어떤 이런 그 행적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그저 유일무이한 것이 삼별초의 대항 정도였을 거라고 보여져요. 삼별초라고 부르는 무사 집단은 몽고의 병난 이후에 새롭게 조직된 불교 특수부대 같은 그런 형태였습니다만은 숫자가 우선은 워낙 적고, 몽고 군사나 관군의 숫자가 수십만 명이 넘는데 수천 명에 불과한 그런 그 군력이었기 때문에 이게 우선 이 몽고와의 항쟁을 승리로 이끌기가 어렵고, 바다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항쟁이기 때문에 이건 마치 왜구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개성이라든지 또는 동쪽 바다에 있는 곳에서 강릉이나 뭐 이런 일대를 잠시 쳐들어가서 그곳에서 있는 몽고의 병장기를 빼앗는다든지 몽고군을 죽이는 이런 정도의 국지전이지 전면전을 벌일 만한 능력은 되지 못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정부가 자신들만 살고자 갔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이라고 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참 변명할 말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최씨 정권의, 무씨 정권의 3대 세습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이 일은 자신들만의 안위를 염두에 두었다고 하는 비난을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드디어 마지막에는 이제 최씨 정권도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 고려고종이 결단을 내리죠. 이것은 나라를 구하고 도탄에 빠져 있는 많은 백성들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항복하는 길 이외에는 아무것도 다른 대책이 없다. 그래서 이 몽고의 원나라와 화친을 청하면서
다시는 원나라에 대항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맹세하는 이런 일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종 이후의 모든 임금들은 원나라에 충성한다고 하는 뜻에서 충성한다는 충자를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렬왕, 충숙왕, 그 다음에 공경한다라고 하는 공자도 씁니다. 공민왕, 공양왕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거의 그 담고 있는 뜻은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해서 몽고와 화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만, 사실은 이 면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려의 항복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방편으로 생각하고, 다른 여러 나라에서 세계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몽고군에 의해서 비록 잠시 점령은 당했을지언정 고려라는 나라가 멸망하지 않은 이것은 역사의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역사학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이 몽고군이 세계의 절반을 점령했잖아요. 말이 갈 수 있는 곳은 다 점령을 해서 그 일대를 초토화시킨 그런 무서운 전쟁을 하는 나라인데, 고려에 벌인 전쟁이 전후로 30년입니다. 몽고와 같은 이런 야만적인 군대와 30년, 석 달도 견딜 수 없어요,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는. 그런데 참 한국 사람들이 그런 면으로 보면 끈질긴 면이 있어요. 30년을 항전하면서도 끝내 나라를 지켜내잖아요. 끝내 이 사람들을 이제 우리 땅에서 몰아내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니까 이 몽고의 병난에 살아남은 유일한 나라가 세계에서는 한국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바로 이제 이런 면으로 봤을 때에는 우리가 무신난을 겪은 고려 정권에서 이 무신난이 막을 내리면서 고려가 원나라와 화친하게 되는 이것은 하나의 정치적인 일이었지만은 오히려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것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올바른 방편이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신난은 우리 한국의 역사에서 특히 불교만을 놓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좋지 못한 여러 가지의 폐습을 남기게 돼요. 억불로 일관했던 조선시대로 들어가서 보면은 고려의 태종이라고 하는 임금은 불교를 박해하면서 사대문의 출입을 스님들이 못하도록 막고, 또 그 다음 임금이었던 세종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 불교의 종파, 이른바 여러 가지의 선종과 오종이라고 부릅니다만은, 그리고 교파, 여러 교학파들, 이거를 선교, 양종으로 통폐합을 해버립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불교 문화재법이라고 하는 게 생겼어요, 그 당시에. 이게 뭐냐 하면은 불교의 재산을 스님들이 함부로 팔지 못하고 국가에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하는, 정말 이거는 악법입니다. 표면으로 내건 것은 여러 불교의 비구 대처 간의 갈등이 있었을 때 양쪽이 폭력을 통해서 절을 뺏기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뿐 아니라 이 절이 자기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재판하는 송사가 난무를 하게 되니까, 송사를 하는데, 재판을 하는 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을 스님들이 마련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찰의 토지들을 함부로 팔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니까, 이때 박정희 정권이 내린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부터는 사찰의 재산은 불교가 관리하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사실은 이것이 있고 난 다음에
우리 불교 안에 얼마나 좋지 못한 일들이 많이 생겼느냐 하면은, 나중에 이제 지금은 불교재산관리법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악법이니까 없어져야죠. 그런데 이것이 문화재보호법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되면서 정부의 행정적인 여러 관여가 굉장히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사찰들을 얘기했을 때 전통 사찰이라는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성이 깊고 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 전통 사찰들에 대해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입장할 때 입장료를 내지 않았어요. 그 입장료를 일반적으로 불교가 오해받은 것이 사찰 들어가는 입구에서 돈을 내기 때문에 이 돈을 불교가 전부 다 갖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문화재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뜻에서 문화재관리국과 절이 절반으로 나누는 것인데 이 모든 죄는 불교가 다 뒤집어 썼잖아요. 그러니까 불교가 마치 무슨 나는 불교 안 믿는데 왜? 나는 문화재 관람 안 하는데 왜 돈 내? 이런 식의 비난을 불교가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니까 나중에 이제 불교에서 정부 당국에다가도 역습을 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는데 그래.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당신들이 한국에 있는 전통사찰들을 도와주는 거 사실이다. 그거 우리가 부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사찰에 우리가 입장료를 받고 지금 이제 폐지됐습니다만 그런 것도 우리가 조금 오버한 면이 있다는 것도 수긍을 한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지금 당신들은 사찰들이 문화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스님들이 전부 다 철수한다고 가정을 하자. 전통사찰에서 다 철수해서 그러면 당신들이 국보, 보물 이런 어마어마한 문화재가 있는 걸 지켜야 되잖아요. 그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화재관리국의 직원이나 또는 불교적인 소양이 있는 사람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절에서 사는 사람들을 고용하려면 이게 한두 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20명으로 되는 일도 아니고 그 사람들 월급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절 한 군데에 40~50명 정도의 문화재 요원들이 파견되어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 돈을 전국적인 전통사찰로 확대를 해보세요. 이거는 도저히 국가에서 그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일인데 지금 스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무료로 해? 그렇잖아요.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거 없잖아요. 스님들은 자기들이 사는 절의 도량, 자기들의 수행해야 될 공간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문화재 관리는 덤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포상하고 그에 대한 보상은 못할 망정 그 절에서 이런 많은 돈을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받아가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어불성설 아니냐? 그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정치권에 의한 불교의 간섭 이것이 자행되는 일이 지금 말씀드린 이 무신정권 때부터 쌓여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어지다가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불교를 반드시 자기들이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불교 입장에서는 정부의 혜택에 의거해서 살림을 꾸려가야 된다고 하는 이런 모순적인 사고가 생기게 되니까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자립기반, 불교가 가지고 있는 자율의지 이런 것들이 전부 누그러지게 되고 어떤 의미로 보면 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친여적인 그런 불교가 될 수밖에 없는 풍토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무신정권이 우리 한국에게 남긴 하나의 잘못된 페이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무신란과 불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